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 학과의 서진수 교수입니다. 우리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뭐 많겠지만 단연코 인공지능일 거예요. 그죠? 우리 학우님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첨단 기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랑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CES라는 행사입니다. 원래 이 행사는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행사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작년에는 2025년에는 이제 거의 주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 중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전에 개막했죠. 올해는 보니까 자랑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게 올해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라고 하는 자랑 중에서 우리는 로봇에다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죠.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우리 학우님들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피지컬이라는 건 원래 이제 뭐 물리적인 이런 건데, 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누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원래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서만 동작을 했죠. 뭐 다양한 랜덤 포레스트나 뭐 XG 부스트나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를 하며 많이 배우는 그런 것들이 컴퓨터 안에서만 동작을 했는데 이 컴퓨터 안에서만 동작하던 AI 기술이 알고리즘이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청소기가 되면 이번에 CES 2026에 보니까 LG전자에서 만든 로봇이 기가 막히던데요. 그 로봇이 빨래도 개더라고요. 우리 빨래 개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로봇이 이제 빨래까지 개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AI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AI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 약간 조금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점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AI가 대체하겠죠. 아마 지금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도 나도 AI 써가지고 내 업무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다양한 생성 AI들을 이용해서 뭐 문서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문서도 요약하고 여러 가지 자동화 작업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 포인트가 이런 AI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중에서 AI 프롬프트 활용 자격이라는 자격이 있어서 요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 학우님들께 설명을 일부러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2부로 요 자격증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쭉 풀면서 AI 쪽 기본 이론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성 AI들은 뭐, 챗 GPT를 비롯해서 클로드, 뭐, 제미나이,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생성 AI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이 자동차로 치면은 이 AI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거는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거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 자체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해서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든지 해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AI 프롬프트 활용 자격에 대해서 보면서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을 수행하는 기관은 KPC라고 하는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곳이에요. 자,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컴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하는데 이제 한국 생산성 본부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죠. 예, 뭐 민간 단체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민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국가 단체도 아닌 이렇게 참 애매한데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관이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격증인데, 자, 목표는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한 이론, 실기형 시험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미래 인재를 위한 자격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요 내용은 한국생산성 본부에 있는 AI 팟이라는 자격증 소개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링크 보이시죠? license.kpc.or.kr 저기 들어가시면 이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격증이 어떤 건가?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관한 이론, 그리고 실기형 시험을 통해서 생성형 AI의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똑같은 생성형 AI를 쓰더라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챗GPT, 그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여러 과목의 문제를 풀게 시켰대요. 시켜서 이제 어떤 게 가장 점수가 좋으냐. 근데 과목마다 조금 다른데 거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야, 너 이 문제 풀어줘. 요렇게 시키는 거 하고 있잖아. 이 문제는 뭐 어떤 문제인데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문제 풀어줘. 요렇게 쓴 거라.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편하니까 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고 간단히 끝내죠. 그죠? 프롬프트 쓸 때.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를 쓰더라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생성형 AI한테 뭔가를 시켰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의외로 별론데? 그거는 물론 이제 걔가 잘 모르는 걸 물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프롬프트를 잘못 작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자격증이 밭이라는 자격증입니다. 자, 자격 특징은 미래 인재 양성, 뭐 효율적인 업무 수행, 경쟁력 강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자격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뻔한 말이 아니고 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전과 하기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챗GPT가 나온 지가 뭐 한 3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 쓰기 전과 현재 쓰고 있는 현재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이 아마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프롬프트를 잘 쓴다면.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뛰어날 거예요. 우리가 프롬프트 잘 쓰는 거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경쟁력 강화. 당연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남들 하루 종일 걸리는 거 나는 한 시간 반은 끝내면 당연히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보죠.
자, 이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근데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1급, 2급 과목 이름 똑같죠. 사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거의 한 90% 비슷한데 자, 둘 다 인공지능 이론이고 1급은 인공지능 이론이고요. 2급은 인공지능 기초 이론이에요. 자, 이게 제목을 잘 보면 2급은 전부 기초가 들어가 있고요. 1급에는 기초가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1급이 아무래도 더 많이 어렵겠죠. 제가 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네이버 카페나 오늘 AI팟 관련된 여러 가지 카페나 이 모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사람들을 시험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이런 걸 막 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만만히 봤다가 우스운꼴 당할 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이 뭐 챗GPT 쓰는 거 물어보는 거 뭐 쉽겠지 하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교재도 좀 신중하게 잘 정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아시듯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빨리 버전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우님들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몇 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재를 사서 공부를 했는데 생성형 AI가 버전업이 되면서 옵션이 바뀌거나 새로운 명령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그게 반영이 되는데 실제 교재는 1년 전에 찍은 거라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잘 공부를 하시려면 우선 인공지능 이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온라인 마케팅 학과에서는 그 제가 수업하는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지금 앞에서 보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시험을 아주 쉽게 보시려면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요 시험 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아, 이게 또 이런 거구나 하고 금방 이해하실 건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인공지능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쉽게 보실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급은 일단 2급부터 보죠. 2급이 기초니까 2급은 인공지능 기초 이론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기초 이론을 보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기초,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 기술 기초 활용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1급은 여기에서 기초 다 빼버렸어요. 전부 다 그냥 이론, 기술, 활용, 뭐 윤리 이렇게 1급이 난이도가 월등히 높다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급 총 40문항이고 2급도 총 40문항이고요. 시험은 1시간 봅니다. 근데 1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문항 해서 35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습형 문항이 있어요. 자, 이런 관련된 프롬프트 직접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 다섯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문항이고 2급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실습형 문항 40문항인데 프롬프트 짜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쉽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좀 이따가 풀이를 할 건데 보면 대부분 다 객관식이고요. 뭐 조금 어렵다 이러면 단답형 뭐 이렇게 2급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컴퓨터로 시험 봅니다. 이 KPC 생산성 본부 시험 센터가 전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이제 거기에 미리 신청하시고 저 수험표에 적혀 있는 장소로 시간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신분증 들고 거기에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간은 60분인데 후기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남았어요. 해서 뭐 몇 분 만에 다 풀고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풀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다 가서 다 못 풀었어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2급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인공지능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배경 지식으로 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시험이 구성이 되고요. 자,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시험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는데 어, 원래는 이제 60점, 처음 나올 때는 합격점이 60점이었대요. 근데 이게 70점으로 올렸는데, 현재는 70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 후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다시 60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응시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2급은 38,000원이고, 1급은 무려 68,000원이에요. 그죠? 응시료 심하게 비싸죠. 근데 이제 뭐, KPC도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이제 요 필요하면 시험을 보는 건데, 떨어지면 돈 아까우니까 한번 보실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절대 만만히 볼 자격증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만만히 볼 자격증은 아니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겸 인공지능 관련된 이론들을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 온라인 마케팅 학과에 있는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시면 이 부분을 상당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시죠. 다음 중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이 문제는 우리 학우님들께 점수 주려고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뭐 인간지능도 아니고 자아지능도 아니고 자기지능도 아니고 그죠?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너무 쉽게 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문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공지능의 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를 풀려면 인공지능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왜 쓰느냐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어렵든지 자료가 너무 많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인공지능한테 야, 인공지능아,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저거 요거 분석해서 이거 나한테 알려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 학우님들도 그렇겠지만 작업을 할 때 다 경험을 기반으로 하죠. 또는 내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죠. 인공지능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도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뒤에 제가 공부한 내용에 근거해서 질문 주신 내용의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그게 학습인 거죠. 러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번, 학습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추론. 추론하는 거는 예측하는 거죠. 확률 구하는 거예요.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돼? 내가 이 이름으로, 이 성분으로 제품을 출시하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 추측하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1번, 2번은 맞다는 거 알겠어요. 문제는 3번, 4번인 거죠. 자, 3번 문제. 적응은 뭐냐? 이제 딥러닝 얘기를 좀 할게요. 딥러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딥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레이어 여러 개 쌓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적응이라는 게 저게 뭐냐? 뭐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뭐 적응을 해.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서 틀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거는 뭘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깎아서 사과를 자동으로 깎는 기계를 만든다고 칠게요. 근데 딥러닝 기술을 쓴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사과를 몇 개 사와서 딥러닝이 적용된 사과 깎는 기계에다가 카메라 딱 붙여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막 깎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시키죠. 인공지능아, 너 방금 내가 사과 깎는 거 봤지? 너 이제 사과 깎어. 이러면 인공지능이 사과를 깎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 사과를 가져와서 깎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은 이제 그걸 보고 빨간색 사과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빨간색 사과는 깎을 수 있는데 초록색 사과는 못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딥러닝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은 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한 것은 못해요.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사과 좀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의 한계인데 그 다음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자, 강화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려주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적응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공지능아, 너 빨간색 사과 깎을 알지? 그럼 인공지능, 예, 저 빨간색 사과 잘 깎습니다. 그러면 너 근데 초록색 사과 깎아봤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이 저 초록색 사과는 안 깎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강화학습일 경우에는 아, 그래. 그러면 초록색 사과 깎는 방법은 빨간색 사과 깎는 방법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네가 연습해서 초록색 사과도 깎아봐. 이러면 얘가 깎는 거예요. 이게 적응인 거죠. 그래서 강화 학습을 아는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적응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자, 채택 저거는 이제 인공지능 뭐 선택하는 건데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채택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원리가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조금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죠.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다. 맞죠? 어. 자, 대체로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이 자료를 훈련용 데이터라고 한다. 뭐 훈련용, 학습용 뭐 이런 말 쓰죠. 자,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다. 자, 요 3번 문제, 3번 보기가 참 애매한 보기인데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을 발전 속도를 보면. 근데 아직까지는 어, 아주 작더라도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주고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뭐 전위학습이 더 발전하면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스스로 하는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규칙을 저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초기 설정 값이나 규칙은 필요합니다. 자, 4번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포함되며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보기에 빈 곳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인공지능 역사를 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우리가 오래전에 1956년 정도에 1956년 하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뭐 뒤에 굉장히 가난할 때인데 요때 이제 미국의 전산 쪽, IT 쪽 하시는 교수님 6분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 여섯 분이 아주 엄청난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이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열어서 컴퓨터가 사람 대신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을 그러니까 사람 대신 사람이 하는 일을 하게끔 연구하는 학문을 인공지능이라 부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들은 우리 과목 중에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 과목 들으면 다 아주 자세히 나와요. 무슨 회의였고, 뭐 몇 명이 나왔었고, 역사가 어떻게 됐고, 뭐 앨런 튜링 얘기부터 다 나오는데, 거기에 모였던 여섯 명 중에 한 분이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이세요. 저분이 미국 MIT의 AI 랩 파운더입니다. AI 랩을 제일 처음 만드신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 포함해서 뭐 클로드 셰넌도 계셨고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모여가지고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합시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양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크게 학파가 두 개 학파로 나뉘었어요. 한 가지 학파는 사람의 두뇌를 흉내내서 컴퓨터도 생각하게 만들자. 요런 학파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학파는 컴퓨터가 무슨 생각을 해요? 컴퓨터는 그냥 데이터 많이 넣어줘서 통계를 내서 통계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의 두뇌를 흉내내서 컴퓨터가 생각하게 만듭시다 하는 학파를 연결주의 학파라고 불렀었고요. 통계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생각하게 만듭시다 하는 학파를 기호주의 학파라고 불렀는데 두 개의 학파로 발전을 했죠. 근데 두 개의 학파가 약간 우리나라 옛날 당파 싸움 하듯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1958년에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으로 연결주의 학파에서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을 가진 기계를 하나 딱 만들어내 가지고 선점을 합니다. 이슈 선점을 해요.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박사님이 그걸 기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더하기 곱하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론이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이고 기계도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청 컸는데 그 전까지는 수학자들이 그냥 계산으로 있죠. 아,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퍼셉트론이라는 기계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이거 완전 대스타 됐죠. 우리가 챗 GPT나 구글 알파 보고 충격받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 1958년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야 저 기계가 사람처럼 계산을 한다고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을 발표한 연결주의 학파로 자원, 돈 이런 게 다 몰리고 기호주의 학파는 순식간에 찬밥이 된 거죠. 근데 기호주의 학파의 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빈 민스키 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빈 민스키 교수는 연결주의 학파 이론, 퍼셉트론이 어떻게 해서라도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국 문제를 찾아내죠. 그래서 퍼셉트론은 AND나 OR 연산은 할 수 있는데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번 XOR 문제는 못합니다. XOR은 입력되는 두 값이 다르면 무조건 1이 출력되고요. 나머지는 0이 출력되는 회로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이 퍼셉트론은 못한다.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고로 퍼셉트론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인공지능 분야의 첫 번째 암흑기가 찾아오죠. 뭐야,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닌 거야? 사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이거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 수업을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컴퓨터 역사에서 약간 좀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약간 흑역사처럼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 다음 보기 중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중 잘 못된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990년에 은닉층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계산된 결과값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자, 저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3번, 4번 문제 말씀드릴 때 XOR 문제를 못 풀었다 했죠.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1969년 정도에 1958년에 그 이론이 나왔거든요. 퍼셉트론 이론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1958년에 나왔는데 1968년, 69년 요쯤에 거의 70년 다 됐죠. 1970년 근처에 마빈 민스키 교수가 그 문제 아무도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이렇게 해서 못 푼다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69년, 1970년부터 거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97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80년 중반에 그 폴 웨어보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82년 뭐 이때쯤에 찾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빈 민스키 같은 위대한 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학원생이 뭐 아무리 제가 똑똑해도 대학원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묻히고 그 뒤에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86년도에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역전파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오차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그 문제를 풀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다른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 2번 보기 있죠. 1990년대 은닉층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결과값을 잃어버리는 문제점 발생했다. 이걸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가 나와서 다시 이 인공지능의 2차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래서 시작이 되고 이제 많이 고생들을 했죠. 자, 보기 3번.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고 확실하게 이건 아니고 그죠? 4번에 2000년대 이후 클라우딩 컴퓨팅 GPU 발전으로 인공지능 연구의 재활성화가 이루었다. 이건 또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이 틀린 말인데 나머지들은 이제 기본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6번. 다음 보기 중 정답 없이 학습지로 학습하며 주로 군집화 등에 사용되는 학습 기법. 학습 기법이 슈퍼바이저드 러닝에서 지도 학습이 있고 언슈퍼바이저드 러닝에서 비지도 학습이 있죠. 일단 요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야, 인공지능아, 이거 답이 뭐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 인공지능이 제 대답에 정답을 얘기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정답을 얘기하겠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부르죠. 공부를 먼저 시키고 난 뒤에 자, 야, 공부 끝났지?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가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데이터를 줄 때 문제하고 답을 같이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문제만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I POT 자격증 시험을 대신 봐주는 인공지능을 만든다 칠게. 이러면 안 되는데. 대신 봐주는 거 만들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기출 문제를 과거의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천 문제 구해 왔습니다. 천 문제 구해 와서 인공지능한테 줬어요. 근데 문제 주고 답 줬어요. 그럼 얘가 공부할 때 이런 문제는 답은 1번, 이런 문제는 답은 2번, 이런 문제는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와 답을 같이 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요걸 지도학습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물어보죠. 야, 인공지능아, 너 이런 문제의 답은 뭐냐?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대답한 거 내에서, 공부한 거 내에서, 이런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지도 학습은 문제만 주고 답을 안 줍니다. 이제
기출문제 첫 문제를 구해 와가지고요. 문제만 주고 답을 안 줘요. 그럼 이거 답은 물어보면 인공지능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를 줄 때 답을 안 줬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문제는 아는데 답은 몰라요. 어이, 그러면 그런 거 안 쓰죠. 그게 아니고 언제 쓰냐면 비슷한 문제들끼리 군집할 때 예를 들어 기출문제 첫 문제 구해와가지고 야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문제들이만 다 모아. 뭐 또는 챗 GPT와 관련된 문제만 다 모아. 또는 클로드와 관련된 문제만 다 모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걸 군집하라고 하죠. 근데 나눌 때 기준을 사람이 주면 분류라고 부르고요. 기준을 스스로 찾으면 군집이라고 불러요. 예, 답을 안 주면 얘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버립니다. 그걸 군집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지도학습이 비지도학습인 거예요. 비지도학습. 그래서 자, 반지도학습, 반복학습 적는 거는 없어요. 저런 용어는 없고. 자,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고 그 기반으로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지도학습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다음 보기 중 시뮬레이션 반복 학습과 성능 강화에 사용되는 학습 기법은 무엇인가? 요거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성능 강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강화 학습인데, 이전 문제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자,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다 모아서 주고 공부를 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데이터를 다 구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 주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라. 이게 강화 학습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는 학습 기법이에요. 그걸 개념을 알고 있는가? 기초이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8번 다음 보기 중 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기초이론이죠. 자, 지도학습은 틀린 것이잖아요. 지도학습은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죠.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뭐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뭐이라고 부르죠. 자,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죠. 이거는 회귀 분석의 일반적으로 예측이라면 회귀 분석인데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4번 대부분 군집과 차원 축소로 구분한다. 자, 요거는 군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지도학습입니다. 답을 안 줍니다. 데이터만 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요게 군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9번. 다음 보기 중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설명 중 빈 곳에 들어갈 적절할 단어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를 알려면 의사결정나무, 한국말로 하니까 참 좀 내용이, 자,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결정 트리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 약간 사람으로 치면 스무고개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갈 거,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메뉴를 결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녁에 면 먹으면 붓죠. 밥으로 가자. 근데 밥도 종류 많잖아요.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하다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씹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로 가자. 그래서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 보니까 참치 김치찌개 있고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씹어야 돼.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가자. 오케이,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죠. 자세한 거는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 수업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설명 중 빈 곳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너무 복잡한 트리는 과대적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트리의 깊이를 제한하는 땡땡땡 과정이 필요하며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트리는 여러분들 나무에 가지가 있죠.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리가 크죠. 가지가 작은 거, 어린 나무는 가지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되게 뭐 뉴스에 보면 300년 된 은행나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굉장히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가 깊으면 틀이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오래 걸려서 보통 우리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는 가지를 다 만들지 말고 적절하게 가지를
제한을 합니다. 야, 3단계까지만 만들어. 5단계까지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성능도 좋고 좋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가지치기라고 부르죠. 가지치기하고 프루닝이라고 부릅니다. 프루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고질적인 문제가 과대적합이라는 거예요. 과대적합은 테스트 문제는 잘 맞추는데 실전 문제를 못 맞추는 걸 과대적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의사결정 나무나 앙상블 이런 트리 계열 알고리즘은 과대적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가지치기라는 기술을, 프루닝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비지도 학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주요 알고리즘은 차원 축소, 주성분서, 오토인코더 등이다. 이건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 알고리즘 맞아요. 차원 축소를 한국말로 차원 축소는 차원이라는 거는 저 표에서 컬럼 있죠. 컬럼을 차원이라고 불러요. 통계에서는 컬럼을 변수라고 부르죠. 우리 엑셀에서 컬럼 있잖아요. 컬럼을 이 다른 말로 뭐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 차원 축소나 뭐 줄 성분 분석이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예, 저게 비지도 학습이고요. 분류나 회귀 문제에 사용되는데 이건 지도 학습이에요. 분류나 회귀 문제. 명확한 출력 변수를 예측한다. 출력 변수를 예측한다는 거는 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답 모릅니다. 3번 정답이 지정되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는 학습 기법이다. 그쵸? 네. 정답이 지정되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거죠. 입력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인 정답이 없죠. 알고리즘 스스로 데이터 내에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해서 그룹핑하죠. 분집하는 거. 자, 11번. 다음 보기 중 DB 스캔 알고리즘. 요거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군집할 때 쓰는 겁니다. 군집할 때. 그래서 density based예요. density based에서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하고 클러스터 형태가 미리 정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의 안 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포인트 수와 반경 두 개의 파라미터. 이렇게 최소 포인트하고 반경, 입실론하고 뭐 민 샘플자고 이런 파라미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답을 잘못 썼네요.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1번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기억과 디귿. 자, 그래서 아웃라이어도 식별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12번. 다음 보기 중 혼동 행렬 성능 지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혼동 행렬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모델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평가를 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분류 작업할 때 혼동 행렬이라는 지표를 쓰는데 정확도, 그다음에 정밀도, 재현율 이렇게 봐요.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에 몇 개를 맞췄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도는 일반적으로는 정확도가 높으면 좋지만 정확도의 기본은 데이터 분포가 균등할 때 정확도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량 아닌 거 찾을 때 학습 데이터에 불량 데이터 반 있고 불량 아닌 데이터 반 있으면 정확도 지표가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 데이터가 100개인데 불량인 거 1개, 불량 아닌 거 99개 이렇게 있으면 정확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봅니다. 정밀도는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고요. 재현율은 리콜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밀도는 모델이 불량이라고 한 것 중에 진짜 불량이 몇 개냐. 모델이 불량이라고 한 것 중에 진짜 불량이 몇 개냐 이걸 보는 거고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불량 중에서 모델이 찾은 게 몇 개냐 이걸 보는 되게 헷갈리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수업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분류 작업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그거 아닌 거 예측도 이런 건 없어요. 이름 봐서는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지표는 없습니다. 자, 13번. 다음 보기 중에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과대적합은 과대하게 뭐 한 거고, 과소적합은 과소하게 뭐 한 거예요. 그죠? 자, 과대적합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데이터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 과소적합은 모델이 데이터의 복잡성을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기억과 니은은 서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 디귿. 과대적합은 학습용 데이터에 지나치게 특화돼서 새로운 데이터,
실제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너무 큰 거. 그러니까 연습용 데이터는 잘 맞추는데 실제 데이터는 못 맞추는 거예요. 학생으로 치면요. 모의고사는 잘 맞추는데 실제 수능 보러 가서 다 망치는 거죠. 자, 과소적합은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서 성능이 안 좋은 거. 그게 이제 공부할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죠. 이게 과소적합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한 것은 디귿과 리을. 보기 4번입니다. 자,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교차 검증은 데이터가 스큐 현상으로 있을 때, 분포가 균등하지 않고 한쪽 데이터로 확 몰려 있을 때 교차 검증이 필요해요. 균등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모든 조각이 한 번 이상 훈련용으로 쓰이고 한 번 이상 검증용으로 쓰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밖에 없는 데이터도 훈련용으로 쓰이고 검증용으로 쓰이고 하게 하는 게 교차 검증이에요. 틀린 거. 자, 주로 하나의 데이터 집합을 쓴다. 이게 틀린 거예요. 데이터 집합을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고 각각의 분할에 대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한다. 3번 대표적인 방법으로 홀드아웃, K-폴드 교차 검증. 주로 K-폴드 교차 검증을 많이 쓰죠. 교차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모델의 성능을 일반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맞는 얘기고. 그래서 틀린 말은 보기 1번. 하나의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집합을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생성 AI 기초 이론 과목이에요. 생성 AI와 검색 엔진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알아요. 검색 엔진은 새로운 텍스트 생성할 수 없죠. 그죠? 있는 것만 검색해서 보여주잖아요. 생성 AI와 검색 엔진 모두 사용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자, 검색 엔진은 답변 생성 못하죠. 3번 생성 AI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 엔진은 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검색 엔진도 인터넷 검색하는 건데. 자, 4번 생성 AI는 사용자가 요청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검색 엔진은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만 검색해서 제공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됩니다. 자, 16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전 학습한 모델에 최소한의 정보만 수정해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 자,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이 정확한데 문제는 데이터가 많이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려면 컴퓨터가 심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 요리로 치면요. 처음부터 재료를 우리가 싹 다 구해서 재료 다듬어서 하면 뭐 좋을 수 있지만 내 입맛대로 다 할 수 있어 좋을 수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면 밀키트 같은 거 사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양념만 조금 추가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고 또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자, 그게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세 조정.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미세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조정해서 더 성능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세 조정이라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17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성자와 판별자로 구별되어 있고 서로 적대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자, 요거는 적대적, 생성적 적대신경망, 간 또는 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생성 AI의 조상벌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요것도 우리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저 어떻게 왜 탄생했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나와서 그 뒤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나온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게 변이형 자동 인코더 이걸 내는 때도 있고 개인을 내는 때도 있더라고요. 자, 18번. 챗GPT 이미지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챗GPT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4번. 이미지 생성 결과는 입력한 명령어의 개수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명령의 개수가 아니고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 세부 지시사항을 잘 쓰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죠. 자, 단순히 딸기 그려줘 이러는 것보다 표면은 어떻고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어떻고 크기는 어떻게 어떻고 되고 광택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사항을 자세하게 주면 퀄리티가 훨씬 더 좋게 나오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 보기입니다. 자, 다음 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요 과목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과목이에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1번, 2번, 4번 보기는 다 맞는데 3번 보기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IT 관련된 모든 분야가 자동화 소형화되고 있다. 이건 아니죠. 모든 분야가 자동화 소형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자동화되고 가고 있는데 모든 분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텍스트나 문장을 연속된 N개의 단어로 나누어 문장이나 텍스트의 특징을 파악하고 언어 모델링이나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활용하는 기법. 자, 이거를 N그램이라고 불러요. N그램. 요거는 텍스트 마이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에서 텍스트 마이닝 부분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아주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만만히 보실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TDM, TF-ID의 보완화된 인코딩 이런 것도 인공지능 공부를 좀 하셔야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들이죠. 그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많은 문제들도 있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래는 이런 다양한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성형 AI한테 뭔가를 시키려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이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려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생성 AI가 이렇게 동작하더라. 아, 저 옵션 쓰니까 또 저렇게 동작하더라. 이걸 잘 알고 있고 또 인공지능의 특징 이런 걸 또 잘 알고 계셔야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또 문제가 생성 AI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문제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내시길 응원하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